인하대병원 비뇨기학과에서 조교수로 있는 강동혁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과 이름이 보시면 비뇨의학과입니다. 제가 하나 강의 전에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이제 예전에 비뇨기과였죠. 비뇨기과 그 이름이 조금 이제 너무 남성 위주로만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학회에서 이제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개명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남성뿐만 아니라 뭐 신장이라든지 요관, 뭐 방광 이런 부분은 뭐 남녀 다 통틀어 있는 질환이니까요. 그런 질환까지 다 보는 과가 저희 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남성에게만 있는 이제 남성 생식 기관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도 물론 이제 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암이라고 하면 이제 종양을 말하는데, 그 세포가 이제 악성으로 돼가지고 악성 종양을 말하는 겁니다. 전립선에 생기는 이제 악성 종양을, 사실 전립선암을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깁니다. 뭐 10시간도 부족하고 하루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만, 치료법을 다 말하는 것도 많기는 한데 제가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5분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혹시 이 5분 누군지 다 알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아마도 대략 한 2-3분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 5분 다 아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제가 이 분들의 사진을 왜 가져왔을까요? 여기 위에 있죠? 네, 정답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전립선암을 앓거나 아니면 전립선암으로 인해서 뭐 사망하셨거나 이런 분들인데요. 이분은 이제 미테란 전 프랑스 대통령이고요. 이분은 앤디 그루브라고 전 세계적인 IT의 그 업계죠. 그 인텔의 창립자 중 3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덩샤오핑 전 그 중국 국가주석이고, 이분은 전 대한민국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입니다. 이분들은 다 전립선암을 앓으셨고요. 이 2분은 전립선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을 하셨고, 덩샤오핑도 전립선암을 앓았다고는 되어 있는데 뭐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론에 밝혀진 건 없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 4분 중 유일하게 생존자인데요. 아직 2000년 초반에 전립선암을 앓아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 지금은 재발 없이 이렇게 살아계신 걸로 되어 있고,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이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2000년 초반에 수술을 받으시고 2000년 그 재발을 해서 그 이후에 방사선 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재발이 없다가 3-4년 전이죠. 다른 병으로 인해서 노화로 사망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정치인들이랑 유명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황제암 뭐 이런 별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너무나도 많아지고, 미국에서는 이미 남성암 1위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도 전립선암 수치 발생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남성암 5위가 됐습니다. 제가 또 차차 설명드릴 텐데, 앞으로 이제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황제암이나 뭐 이런 게 아닌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되는 그런 질환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일생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들어온 질환이 됐죠. 그래서 전립선암을 먼저 하려면 우선 전립선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전립선은 여기 방광 아래, 방광 오줌보입니다. 소변을 차서 나가는 방광인데요. 방광 아래 남자만 있는, 이게 밤알을 뒤집어 놓은 모양, 호두 모양이나 이제 밤알을 뒤집어 놓은 이런 역삼각형 모양의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장기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고 요관에서 타고 소변이 내려왔다가 방광에 저장되어 있는데, 밑으로 이제 나갈 때 남자만 이제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자는 없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배출하게 되죠. 조금 더 확대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제 밤알 뒤집어 놓은 모양이고, 여기에 정낭이랑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고환이 있게 되는데요. 고환이 정관을 타고 타고 올라와서 정낭에
그 정액을 모아뒀다가 전립선액이 합쳐져서 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정액과 관련된 그런 남성 생식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대략 한 20g 정도 그 밤톨 그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2.4cm 정도로 그 전립선액을 생성하는데요. 이 전립선액은 전체 정액 성분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여성의 나팔관 쪽은 이제 산성이 강합니다. 근데 전립선액은 알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중화를 시키고 중화시키는 작용이 있고 그리고 이런 운동 능력과 생명력을 높여가지고 수정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식과 수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도를 통해서 세균이 몸속으로 침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요로 감염이라고 하죠. 요로 감염은 대부분 몸 밖에서 안으로 상행성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전립선이라는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들은 요로 감염이 여자보다 훨씬 적은데 전립선이 이런 거를 이제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역할만 해주면 좋은데 전립선이라는 이 기관 장기에도 질환이 생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당연히 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전립선이 커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커지는 질환인데 이렇게 커짐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방광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요도를 감싸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커지게 되면 요도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될 요도가 볼펜심, 샤프심 마냥 그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변 보시기가 힘들고, 소변을 자주 본다, 밤에 깬다, 줄기가 약하다 이런 거 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과 연관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여기 염증이 생길 수 있죠. 전립선염입니다. 전립선염은 사실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 50대 이상의 이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전립선염은 젊은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정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성 전립선염이 대부분 많은데 급성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고열이나 감기 걸린 것처럼 독감 걸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소변 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불편함이 계속 있고 그리고 전립선 이쪽 골반 쪽으로 좀 불편감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질환이 있고요. 이제 오늘 볼 거는 전립선암인데요. 이제 전립선암은 역시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내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거고,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정액증, 사정에서 혈이 난다거나 혈뇨가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여기 나오지 않는데 호르몬 치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수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제가 오늘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전립선 세포가 이렇게 전립선 내에 비정상적으로 분열하고 성장해서 악성 종양이 되는 이 질환이고요. 전립선은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에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좀 발생과 위험 인자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인종이나 아니면 그런 유전적 요인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크게 이제 관련이 있는 게 알려져 있고요. 이게 특히 서구화된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증도 그렇고 전립선암도 그렇고 그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질환이고 유럽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화된 걸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그게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음식, 고기나 이제 이런 음식 육류들이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더 많아지고 있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영향으로 더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망률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조기 진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당연히 필수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왜 전립선암이 중요한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2016년 우리 국가 암센터에서 2년 전 자료를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2016년 통계가 나왔는데요. 남성암 중에서
그 전립선암이 지금 4위입니다. 이제 간암이 원래 4위였고 전립선암이 5위였는데요. 올해 이제 드디어 역전이 됐습니다. 전립선암이 4위로 올라갔고, 여기 보시면 이게 간암 이제 수치고 전립선암 수치인데, 간암은 점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립선암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올해 거의 역전이 일어났고, 이제 앞으로는 더 격차가 더 벌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특히 더 중요한 건 이제 또 국제 비교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전립선암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립선암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령화가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질환 자체도 일본을 좀 따라가고, 그리고 서구화된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미국의 이런 질환들도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제 생각에는 10년, 20년 있으면 전립선암이 거의 남성암 중에서 1, 2위를 거의 다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전립선암을 그 역학조사를 했더니 조금 더 악성도가 좀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악성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젊은 나이에 발견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고령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조금 더 악성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검진과 이렇게 적절한 치료 그리고 사망률 낮추는 이런 게 가장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우리가 병원에 올 때는 사실 처음에 증상 때문에 오죠. 왜 어떤 증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오고 그렇게 진단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럼 전립선암 증상이 그럼 뭐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전립선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립선인데요. 이쪽이 중앙 부분, 그 분홍색 부분, 그리고 살색 부분이 이제 저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바깥 부분인데, 전립선암은 바깥 쪽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만약에 생긴다면 소변 누는데 뭐 문제가 있거나 뭐 혈뇨가 있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텐데, 밖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어요. 그냥 걸려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종양이 이렇게 좀 커지면 막히는 이제 배뇨 증상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피가 나가지고 혈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정낭이나 이제 정관 이런 데 침범을 하면 정액에서도 피가 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면 당연히 전립선암에 대한 자세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증상이 생기고 전립선에 대해 검사를 했을 때 이미 좀 진행된 경우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는 뼈전이가 제일 흔합니다. 전립선암은 거의 전이가 첫 번째 되는 것이 80-90% 이상 뼈전인데요. 그래서 뭐 뼈가 아프다, 뭐 아파가지고 뭐 정형외과 진료를 받는데 뭐 별 호전이 없어서 뭐 피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 수치가 높아졌다,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뭐 척추까지 전이가 된다면 뭐 마비가 위험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립선암을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데 만약에 초기라면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전립선암은 이 피 검사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PSA라고 혈청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전립선암이 있을 때는 거의 올라갑니다. 거의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근데 이게 높다고 해서 뭐 반드시 전립선암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높아진 경우에는 이런 밑에 이런 초음파나 이제 수지 검사라든지 조직 검사 같은 이런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이거는 이제 국가암 검진에 아직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에 포함되진 않았고요. 저희 이제 학회나 저희 비뇨의학회 학회나 이제 종양학회 쪽에서 계속 이거를 우리 50세 이상은 필수 검진으로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근데 아마 조만간에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립선암 유병률이 높아지고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초기 진단이나 이렇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검사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시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진료 보다가 이런 검사들을 하는데요.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직장 수지 검사는 이제 말 그대로 직장으로 손을 넣어서 여기 제가 다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직장이랑 전립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넣으면 제가 전립선 바깥쪽에 생긴다고 했죠. 손을 넣으면 전립선 바깥쪽이 잘 만져집니다. 그래서 만약 피가 높아져서 수치가 높아져서 봤을 때 직장 수지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다시 뭐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있거나 뭐 그런 울퉁불퉁한 소견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의심이 되면 그 다음번에 또 초음파 검사로 넘어갑니다. 초음파 검사는 직접 이제 초음파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양성 병변인지 악성 병변인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조금은 더 이제 감별을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까지 하고 만약에 이제 전립선이 강력히 의심이 된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확진을 하는 방법은 조직 검사밖에 없습니다. 확진하는 방법은 조직 검사밖에 없고 조직 검사는 이제 전립선의 초음파 하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를 넣고 바늘을 직접 찔러가지고 보통은 12군데 정도 찌릅니다. 저희가 오른쪽 6군데, 왼쪽 6군데. 즉 암이 잘 생기는 바깥쪽 부위를 위주로 해서 찔러서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을 보고 이게 정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데 출혈, 그러니까 직장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전립선 염이 생긴다거나 이런 통증 같은 이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가능성이 물론 낮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강력히 의심된다면 이런 거를 뭐 감안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검사고요. 여기에서 조직 검사에서 만약에 암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또 추적 한참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모든 암들은 병기 설정이라는 걸 하죠.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몇 기인지 이제 알아보는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MRI나 CT 같은 건 이제 국소적인 병변들 그리고 임파선 침범 여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뼈전이가 제일 흔하다고 했죠. 그래서 뼈 스캔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기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기가 결정이 되면 전립선암은 여기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암들은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라고 하죠. 근데 전립선암도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편리하기 위해서 3개로 나누고요. 간단히 조금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냥 대괄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게 1기에서 2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3기, 요거는 4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기에서 이 국소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내에만 국한돼 있다는 말이고요. 요거는 이제 완치를 위해서 보통 저희가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극적인 감시라고 해서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치료법은 아니지만 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고 완치를 위한 치료는 방사선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적 치료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국소 진행성 암은 전립선이 좀 퍼졌다거나 전립선 밖으로 퍼졌다거나 이런 경우에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국소 치료 플러스 이게 호르몬 치료는 전신 치료가 되겠는데요. 일부의 경우에서는 이런 국소 치료와 함께 전신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막상 국소 치료가 어렵다면 그냥 바로 호르몬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이성 4기 정도까지 가면 이건 완치는 목적은 어렵고요. 이거는 최대한 암의 진행을 늦추는 거죠. 진행을 늦추는 방법으로 호르몬 요법을 일단 1차 요법을 실행하고 뭐 실패할 경우에 항암 치료나 이런 거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요거 중에서 특히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소 전립선암 제가 여기까지 아까 그 슬라이드에 있었죠. 3개를 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감시를 해본다거나 방사선 치료,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완치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적극적 감시는 그 치료의 개념은 아니고 병과 함께 그냥 좀 진행을 하는 건데 요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 들어간다면 거기서 또 3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적극적 감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거를 적극적 감시를 할 수 있는 이 이론적 근거가 뭐냐면 전립선암은 순환암입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그러니까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뭐 간암이나 이런 암들은 초기라도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립선암은 초기 아주 극초기면 진행이 좀 느립니다. 이걸 그냥 냅둬도 한 5년 정도, 뭐 길게는 10년 정도 냅둬도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국소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이런 경우에 장점은 이제 치료 비용이 들진 않으니까 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나 수술적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합병증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 되지만 단점으로는 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짧게는 3개월에서 길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야 되는데 뭐 MRI나 CT나 이거 계속 찍어야 되고 피검사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치료가 잘 된 이후에 검사를 하는 것보다 이런 자주 하는 주기적인 검사 비용이 오히려 더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암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암의 이제 빠른 진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치료 시기를 좀 놓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요, 좀 이제 고령이시거나 기대 여명이 한 10년 정도, 10년 이하 이런 아주 80대 이상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내과적인 기저질환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립선 암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이렇게 중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뭐 그런 이제 수술적 치료가 힘들거나 방사선 치료가 힘든 그런 이제 내과적인 기저질환이 많은 경우에 이런 거를 좀 제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치료는 방사선 치료과 또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또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수술적 치료 둘 다 이제 그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치료 성적은 비슷합니다. 방사선 치료와 수술적 치료 비슷합니다. 치료 성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발률이나 완치율 그리고 뭐 진행률 이런 걸 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비슷하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그럼 봐야 되겠는데 방사선 치료의 장점은 경제적으로 일단 저렴합니다. 수술 그 세 가지 종류 수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모든 수술보다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마취를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수술 위험성을 피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마취 없이 외래에서 통원 치료, 입원도 필요 없고 통원 치료로 가능한 거고요. 단점은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최소 6주에서 뭐 한 8주 정도, 길게는 2달 정도까지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고요. 병원을 막 들락날락 하셔야 됩니다. 출근하시듯이. 그래서 30분 정도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조직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조직을 얻을 수 있고 그걸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조직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방사선 치료 후에 만약에 재발을 한다면 그때 수술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유착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런 조직들이 좀 망가지기 때문에 수술을 더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수술적 치료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술 후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국소적으로 재발했을 때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하나 더 수술적 치료는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기능적 문제는 이제 이거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다 그 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수술적 치료를 이렇게 좀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또 수술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많거나 좀 오히려 고령이신 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더 추천을 드리고요. 저기 기능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요실금 발기부전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요도 괄약근인데요. 전립선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든 수술적 치료를 하든 요도 괄약근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발기와 관련된 신경이나 혈관들이 전립선 주변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 그 신경이나 혈관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기능적 문제, 발기부전은 아마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수술적 치료도 마찬가지로 두 개 다 생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예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건데요. 2014년에 보도된 거고 저희과 윤상민 교수님 이렇게 해서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와 같이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고요. 이제 또 다음 이제 수술적 치료인데요. 수술적 치료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방사선 치료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한 입원은 한 5일 내에서 일주일 정도면 되고요. 소변줄도 뭐 1, 2주 정도면 되고, 이제 또 좋은 점은 이제 조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악성도나 이런 정확한 병리학적 변경 확인이 가능해서 앞으로 예후나 이런 추가적인 치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에 국소 재발이 된다면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옵션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치료의 옵션이 많고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원을 하고 마취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단점이 되겠죠. 이게 당연히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사선 같은 경우에 상처는 안 남지만 이건 수술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 조금 더 비싼 면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방사선이나 수술 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빠른 기간에 이제 완치를 원하시고 빨리 치료하시는 분들이 좀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술적 치료에 괜찮은 이제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좀 더 제안을 드리고, 왜냐하면 젊고 건강하신 분들일수록 왜 더 수술을 권유를 드리냐면 요게 큽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또 재발을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더 치료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일수록 조금 더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크게 세 갈래가 있고 수술적 치료가 있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요 세 가지 또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고르셔야 되고요. 만약에 전립선암 환자가 오면 자기가 치료 받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사와 환자 간에 상의를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만약에 수술적 치료를 하신다면 또 요 세 가지 중에 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요것도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제가 좀 더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수술적 치료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한 100년 이상 전부터 개복 수술은 있었습니다. 개복 수술이 있었지만 이거는 그냥 완전히 다 떼는 범위였고요. 이제 1983년 이 패트릭 월시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저희 비뇨기과에서는 거의 아버지와 같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전립선암의 개복 수술의 해부학적인 정의를 정립을 하고 그런 이제 괄약근이라든지 신경 혈관 보존술을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립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복강경은 이제 지금 3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존 개복보다 내시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돼서 좀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최근에 사실 로봇 수술을 거의 많이 하는데요. 이건 2000년대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바인더라는 독일 의사인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전립선암 수술은 사실 80% 이상 거의 로봇 수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수술 시간은 이 세 수술 다 공이 똑같습니다. 3시간에서 짧게 걸리면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개복 수술은 배꼽알에 한 20cm 정도 절개를 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암에 대한 치료 성적은 이 모든 세 수술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비용이 싸다는 장점밖에 없습니다. 사실 개복은. 이 장점 말고는 사실 다른 장점은 이제 나머지 두 개 치료와 비교해서 별로 없고요. 단점은 이제 수술 회복이 좀 느리고 수술 시에 이제 출혈량이 많고, 왜냐하면 시야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전립선은 골반 깊숙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수술할 때 단점이 되고, 이제 타 수술에 비해서 이런 기능적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국적으로도 거의 하진 않는 추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복강경 수술인데, 복강경 수술은 로봇 수술과 개복 수술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복강경 수술이 이제 구멍 한 4-5개 정도 구멍을 내서 거기 가스를 넣고 거기 복강경 기구가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장점은 개복 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출혈이 적습니다. 한 입원 기간도 2-3일 정도 단축은 되고요.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이후에 말씀드린 로봇 수술보다는 장점으로 로봇 수술보다는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개복 수술보다는 다소 조금 비용은 더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이게 술기도가 좀 높습니다. 이 숙련도가 좀 높아서 숙련대 숫자만 좀 가능하고요. 로봇 수술에 비해서 이런 문제는 조금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이 이제 저희가 우리 국내에서는 2005년 정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사례도 조금씩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복강경 기구들을 넣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로봇 수술이 마지막 되겠는데, 이거는 제일 최근에 나온 수술이고 가장 첨단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은 기존 복강경보다 1-2개 정도 더 뚫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복강경 수술 장점은 당연히 다 흡수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카메라가 이제 지금 2차원이었는데 3차원적인 카메라가 되어 있고, 그리고 로봇이 손떨림을 보정을 해주거나, 그리고 로봇 기구 자체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훨씬 더 용이하고, 또 이런 기능 문제가 이런 이제 다른 수술에 비해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이게 비용이 너무 높죠. 이게 아직 급여는 되진 않아가지고
수술비만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높은 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우리나라 거의 여러 많은 곳에서 한 80% 이상은 저희가 지금 거의 로봇 수술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표준 수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지금 이미 거의 자리 잡았다고 보입니다. 로봇 수술은 이렇게 복강경 기구 대신에 그 로봇 팔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제가 수술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로봇 팔들이 있고 보조자는 이제 환자분 옆에 보조자는 계시고요. 저는 여기 콘솔이라는 데인데 콘솔에 앉아서 여기 원격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 수술하신 분인데 제가 환자분 양해를 좀 구해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바로 찍은 거고요. 개복 수술은 여기 한 20cm 정도 상처가 나는 거고 복강경 수술은 여기 구멍이 이거보다 한두 개는 좀 더 적습니다. 이렇게 나고 이제 개복 수술, 로봇 수술은 이렇게 나는 건데요. 나머지 상처들은 1cm가 안 됩니다. 1cm가 안 되고 배꼽 주위에는 그 조직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한 3cm에서 4cm 정도 상처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수술 건수는 저희가 이제 이게 개복이나 복강경 건수고요. 이게 로봇 건수인데요. 로봇 건수가 많이 올라와서 거의 지금 2012년 아주 옛날 자료인데 많이 올라왔고 지금 이거 2014년 자료입니다. 2014년 자료는 60%가 거의 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한 80, 90% 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제 전립선암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전립선암 치료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적극적 감시는 치료 개념보다는 그냥 병을 안고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건 완치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술적 치료는 이런 세 가지 술기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존재하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이 가장 표준화된 수술법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대한비뇨기 종양학회에서 그 블루리본 캠페인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거는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제 예방하는 이제 저희가 수칙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채소나 과일 많이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육류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50세 이상은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PSA 그거를 좀 연 1회 이상은 하시기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거기다가 또 가정력이 있거나 좀 고위험 인자라면 40세 이상부터 그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하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